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간 각도기 이런 거 바라시던데 참. 벽걸이라도. 아유, 가까우시잖아요. 아, 저희가. 네. 저희 뭐 증시각도 TV에서 보시죠. 네. 네. 와이스트리트와 와이스트릿은 함께. 저희 뭐 이렇게 일종의 자매 채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주 오실 겁니다. 네. 자주 보시겠습니다. 2025년 바쁘셨잖아요. 독립하신 것도 맞습니다. 얼마 안 되셨고 음. 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막 불붙는 네. 코스피만 하더라도 막 70% 오르는 시장은 음. 거의 보기 드문 해였고요. 올 한 해 좀 네. 어떠셨어요? 독립하기 결정을 잘했다. 오, 네. 근데 알고 있었다. 잘 될걸요? 네, 잘 될 걸. 네, 매트릭스 투자하면 잘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잘 될 것이다. 아직 저희는 배고픕니다. 저희 아직 뭐 스타트업인데요. 아유,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굽신굽신. 근데 시장이 잘 될 걸 아셨다고요? 시장이 잘 될 건 뭐 당연히 보였죠. 작년부터 보였어요. 물론 이제 작년 너무 일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지옥문을 한번 지옥 맛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 작년에 포지션 다 구축해놨는데 정말 하염없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 포지션을 풀지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올해 다 환원이 된 거죠. 어. 작년 고생도 커버해줬고, 그다음에 올해 시장 수익률도 어느 정도 따라갔고, 네, 올해는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옛날에는 시장 수익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고 관건이었는데 올해는 뭐 압도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좋으니까 시장 수익률 근처만 해도 뭐 만족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떠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뭐 조방원을 비롯해서 뭐 밸류업 주식들도 많이 올랐었고 네. 하반기 특히 뭐 9월부터는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근데 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제 변동성은 커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경우에도 이 AI 거품론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AI 거품론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싹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사실 AI 거품론보다 더 본질적인 건 금리 싸움이었고 AI 거품론이 이슈가 된 것도 결국 금리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 상황이 나빠진다. 즉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금 조달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고 그럼 너무 투자가 많지 않아? 그런데 돈은 못 버는데 이렇게 투자가 많아도 돼? 하고 연쇄적으로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근원에는 금리에 대한 의혹이 먼저 발동을 한 것이고 그래서 금리를 이제 곧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행정부는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12월 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AI 거품론은 좀 잠시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 부담이 낮아질 테니 네. AI 거품론은 오히려 금리 인하와 함께 네. 사라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제가 문제냐면 27년부터가 문제죠. 27년.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 급등을 AI라는 눈으로 보면 결국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간 것이다. 네. 라고 추정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론 다음에는 결국 이제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 과정들이 조금 더 진보가 되고 나면 그럼 26년도 중후반 그리고 27년도에는 자 그러면 일정 수준 시스템을 다 업그레이드했고 시스템을 짜놨는데 이 시스템에서 너희들은 무슨 돈을 벌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투자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겠죠. 그게 대략 한 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가입자 빨로 갈 수 있어요. 가입자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AI 서비스들에. 네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금 사용자가 8억인데 세상에 그 어떤 온라인 서비스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가입자 좀 너무 좀 싼 티 나는데 하여튼 가입자빨 효과로 인해서 그 시장은 받아줄 수 있었어요. 이 흐름을. 그 옛날에 그거는 뭐 모든 성장 기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생각하셔도 그렇고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의 고평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정 수준 성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수익이 나와?
이거는 붙겠죠. 네. 시장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익을 물을 때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이 정말 문제고요. 한국도 그렇다면 이제 27년도에 이 메모리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규모 심판이 한번 벌어질 해가 27년이 되겠죠. 단 주가는 26년에 그렇다면 무릎을 꿇겠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27년까지도 갈 수 있지만 네, 주가는 또 26년 언젠가는 네, 꺾어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묻겠죠. 이 추세로 가면 27년에 수익이 나는 게 맞아?라는 얘기를 그 제일 앞단에 있는 전방에 있는 AI 기업들한테 할 것이고 AI 기업들이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더 가는 거고요. 계속 그쪽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더 간다는 건 설비 증설이 더 갈 거고요. 근데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 설비 증설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설비 증가의 증가율은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25년도에 잠재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AI 설비 증설을 보면 좀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26년도가 실제 설비 증설이 아마 피크가 되는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좀 황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거든요. 지금 얘기가 나오면 뭐 7천억 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투자자들은 한번 의문을 표할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지금 가졌던 의혹들을 한번 좀 가라앉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정보가 빨라졌잖아요. 네. 증시각도기 TV도 있고 와이스트리트도 있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듣다 보니까 네. 전문 경제 투탑이죠. 네. 이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티장에서도 네. 서서히 이제 입구 쪽으로 좀 출구 쪽으로 가 있어야 하는 네. 먼저 한둘씩 이제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26년 상반기냐 26년 하반기냐 네. 슬슬 이제 누가 먼저 문고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이게 뭐 재기성 이론도 있고 네. 먼저 또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겠고 눈치 게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 버핏의 과거에 버핏이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요. 모두가 파티를 끝까지 즐기고 싶어 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겁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겁을 낼 때는 파티가 끝이 아니에요. 파티가 더 즐거워져야 돼요. 더 즐거워지면 끝까지 참여하고 싶거든요. 마지막 술 한 방울까지다. 마지막 직전에 파티가 끝나기 직전에 나오고 싶어해요. 누구나. 네, 근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시기는 분이 없는 시기다. 아니, 초침이 없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30초 전에 탈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초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버핏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똑같지 않을까요? 네. 네, 결국은 또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그 질문지에 있는 내용이라서 먼저 꺼내면 좋습니다. 네. 지금 조방원이 저는 실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흔들거리잖아요. 내려가고 있죠. 네, 흔들거리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초보자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왜 실적이 올라오는데 왜 주가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 옛날 어렸을 때 주식 투자할 때 생각도 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먹었던 적이 아주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식 투자는 이렇게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도 우리는 26년이 오기도 전에 27년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초침이 없는 시기에서 잘못하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뭔가 조치를 하고 싶은 거죠. 위험 관리 사전에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모든 흐름들은 사전에 선행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방원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30년 이후 그들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년 이후요? 네, 2030년 이후. 왜냐하면 현재 주가는 최소한 제가 보기엔 3개년, 4개년 정도는 반영을 한 주가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 2030년도와 그 이후의 주가 흐름, 실적 흐름도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우상향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오래도록 미래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지? 반도체 이야기하다 반도체요. 조방호. 그러니까 내년도 네. 27년까지 반도체가 좋다면 26년 언젠가. 네네네. 조방호는 5년 후에 실적을 봐야 한다라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뭘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돌아와서 네. 보면 그럼 반도체는 어디까지 반영을 했느냐 보면 이제 26년 반영을 했거든요. 예. 26년 반영했고 AI 설비 증설도 이제 26년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27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고 예측해 봐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25년도 4, 4분기 실적 나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두 업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반도체의 25년 4분기 실적. 네, 그 이익 규모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다시 지금 조정하는 게 끝나면서 다시 한번 열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열광에 휩싸일 때 항상 냉정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영업이익 100조가 나오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라고 계산할 때 하나 더 계산을 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 100조는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이냐 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년도 100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27년도 100조가 나와? 를 계산해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6년도 100조 나오고 27년도 100조 나오고 28년도 100조 나와. 그러면 주가는 한 1000조 가야 되는 거죠. 시총이. 예, 시가총액 한 1000조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100조 나오고 27년도에 100조 나오는데 27년도에 예를 들자면 뭐 예전으로 돌아가서 50조, 60조 나와. 그럼 이제 1000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투자하실 때 지금 좋다고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좋을 때는 항상 경계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쁠 때는 용기를 가지시고. 예,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의심을 확신하고 확신을 의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언이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의심하면서. 네, 각독이라고 바이 각독이라고 써주세요. 네. 의심을 확신하고 확신을 네. 의심하라. 그러니까 조방원은 너무 앞서 갔고 네. 그러면 2030년 이후의 실적까지 좋아져야 하는 거고 반도체는 물론 이제 기대감에 먼저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최근에 뭐 9월, 10월 한 2달이어 오른 거고 네. 4분기 실적을 보면 더 놀랄 일이 남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도주라는 게 사실은 쉽게 변하진 않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조방원도 거의 한 3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주도주가 조방원에서 반도체로 완전히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어. 와이스트리트에서 할 질문은 아니죠.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냐면은 이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긴. 아니 AI가 지금 AI 빼면은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면 조방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네. 증시 각도가 얄미울걸요? 죄송합니다. 확인 사살한다고? 죄송합니다. 뭐 그걸 또 사살이란 표현을 쓰는 거. 저는 사살이란 표현 안 썼는데. 사살입니다.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괜찮습니다. 실적을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실적은 매우 좋아질 거긴 한데 네. 좀 더 많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네, 그럼요. 지금 분기 실적은 기가 막히게, 그다음 연 단위로는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요. 한 3배 정도 더 올라야 돼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의외도 아니고 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커요. 30%대도 있고 50% 가까이 빠진 것도 있고. 2차 전지도 많이 오르니까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많이 오르니까 그런 거고요. 아니 근데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게 실적은 좋아지는 거 그렇죠. 확실해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확실히 좋아져요. 근데 또 주가가 얼마나 먼저 갔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디언 보면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면 우리가 항상 듣는 우화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이 말을 막 타고 가다가 잠깐 기다렸잖아요. 영혼이 돌아오기를.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기다려줘야 한다. 말을 잘못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니고 쫓아오는 거네요. 예, 쫓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많이 달린 거죠. 영혼이 올라오면 시간 좀 걸리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또 방산주 같은 경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물론 이제 작년에도 휴전 가능성 나왔고 재작년에도 휴전 가능성 나왔습니다만 진짜 이번엔 뭐 될 것 같다?
아니, 하면서도 좀 더 아니 좋죠. 이게 여러분 이게 휴전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별 이슈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이 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럽의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러시아가 독일하고의 약간 우호적 국가에서 이제 적대 국가로 싹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수 물자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조달해 줄 나라가 한국밖에 지금 당장에 없으니 당연히 한국이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성비가 있으니까 꽤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 신기록은 몇 년간 계속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네네. 업황은 좋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옛날 IRA하고 비슷한 서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조선방산 엮인 조선방산에서 예, 어떤 거냐면 미국 애들이 군함을 못 만들고 배를 못 만드니 전부 우리나라 걸 써야 된다라는 네. 거죠. 예. 거기도 동감합니다. 근데 숫자가 언제 나올 거냐는 또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필리조선소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엄경화 연구원한테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엉망이래요. 미국 제조업은 이제 진짜 망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뭐 한화가 10배를 키운다고 했으나 네. 이제 막 그쪽 도크 정비하고 더 확장하려면 시간은 또 걸리니까. 그럼요. 그 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중후장대하는 거 아무리 한국 사람 손이 빠르다고 해도 미국 가서 하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걸릴 것이고 그걸 설치하고 나서 수주 받아서 배 만들어 가지고 납품 나눠서 받잖아요, 돈을. 그래서 그 돈 들어오는 시간도 또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이미 기대감 속에서 주가에 반영을 상당폭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실 때 그래서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람 많은 곳은 평가가 되어 있다. 이미 미래 것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이미 내 귀에 들렸을 정도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반도체 내년까지 좋을 거는 확실한데 그 다음은 뭐가 좋지? 라는 고민도 같이 한번 하셔야 될 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업황도 봐야 되고 또 이 주가가 얼마나 앞서갔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얄밉겠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릴 수는 근데 없잖아요. 성향상 저희는 원래 겁쟁이 투자자라서 아유, 별말씀. 예, 겁쟁이 투자자라서 사실 지금 저가 여기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평가된 로봇주 살려고 하다가 그것도 또 조심하다가 놓치고 전 놓친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많이 놓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려서 들으세요. 저는 소위 말하는 1타 투자자는 아니니까. 아유, 별말씀. 네. 버핏도 그러지 않습니까? 놓친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지 않고 나서 못 사서 후회한 거 정말 많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샀다가 후회하는 게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저는 못 사서도 후회하지만 사고도 후회하는 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삼류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을 네. 이제 겸손의 말씀을. 아닙니다. 또 우리 그 반가운 소식 들려온 게 국회에서 배당소득 네. 분리과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고 세율이 30%라고는 합니다만 정부안 35%,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5% 중간. 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소영 의원에 가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한숨 돌렸어요. 그러니까 50억 원 미만, 그러니까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그 구간이 25%고 네. 3억 원 미만이면 20%의 분리과세니까.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95% 정도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 30억 이상 배당, 주식 말고 배당으로 30억 이상 받으시려면 주식이 정말 많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있어야 기업의 되나? 거의 뭐 최대 주주 정도. 30억 받으시려면 1,000억 정도 이상 있으세요. 한국의 평균 배당률 따지면 한 5,000억 가까이 있어요. 4, 5... 주식만. 예, 1,000억 받아봐야 3%가 돼야 30억이잖아요. 예, 3%가 안 되거든요. 한 2% 내외, 그 다음에 잘 주는 회사들이 이제 3%가 넘는 거지. 그냥 평균으로 다 따지면 그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건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 안쪽에서. 네. 예, 거의 커버리지가 한 90몇 % 이상은 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3억 이상 받으시려면은 주식이 적어도 제가 보니까 한국 평균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한 종목이에요, 그것도.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한 종목에 20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은 숫자적으로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대부분 분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은 처음에 이제 타이틀이 30%로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30% 때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30% 적용받는 사람은 극소수 대주주들밖에 없어요. 코스닥 대주주는 언감생신이야. 안 돼. 시가총이 너무 작아. 그리고 배당도 그만큼 해줄 코스닥 기업 많지는 않으니까. 은행도 대주주들 중에 이 정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펀드나 이런 쪽 외에는 그렇죠.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별로 적용이 많이 안 되는, 특별히 개인 대주주 입장에서도 적용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라서 이번 안은 곰곰이 이렇게 씹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배당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그 선반영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 지주사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네. 꾸준히 거의 한 2년여간. 음. 이게 또 다 선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까 또 반대로 보면은 시가배당률 지금 가격에선 또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네. 분리과세라는 또 저율의 분리과세라는 또 이점도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는 너는 뭐 지금 조방원 가지고는 선반영 됐다고 하더니 뭐 배당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그 투자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뽑아보자면 네. 저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니까 투자 수익률만 생각하는데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도 결국은 금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배당이라고 할 때 이미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가 2배가 올랐어.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간단합니다.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2.5% 그다음에 은행 이자율이 뭐 한 3% 내외 그다음에 조만간에 종합증권사들 중에 예금을 발행할 친구들이 3년 만기를 뭐 한 4% 내외 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3년짜리 4%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은행 이자율을 한 3% 정도로 잡으시고 네. 시가 배당률이 3%보다 꽤 높은 그런 주식은 그럼 비싼 거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그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이 뭐 이렇게 시크리컬이 돼가지고 훅 올랐다 훅 떨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배당컷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익의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가 배당률이 시중금리 3%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어 5% 이상이다. 그런 거는 여전히 비싼 게 아닌 거죠. 네, 그 배당은 기준금리를 그다음에 시중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고금리 시절에 막 금리 올라가니까 배당주들도 그때 막 후두두둑 떨어졌던 게 네.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5% 넘는데 무슨 뭐 배당 수익률 5% 가지고 누가 만족해 막 이런 이야기도 그때 그럼요. 많이 나왔었던 네네.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또 내려가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12월 1일 오후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도 역시 코스닥이 강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최근 뭐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2025년 내내 코스피가 랠리를 펼칠 때 네. 코스닥은 저 이제 찌그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찌그러진 게 조금 펴지는 수준인데 네. 뭐 정부에서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제대로 좀 펴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워낙 말씀하신 대로 쪼그라져 들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정부 정책이 조금 코스닥 부스팅이 나오니까 펴지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계속 이것들이 랠리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코스닥이 지수가 낮았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약간의 겁쟁이 투자자고 이제 저렴한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는 코스닥은 지수만 안 올라갔지 가격은 여전히 비싼 주식이에요. 매우 비쌉니다. 실적 대비 비싼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잘 가려면 정화 작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고 그래 좋은 기업이라도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줘도 된다. 이런 그 인상을 심어주면 비싸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있죠.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싸는데 이제 이익이 막 곧 조만간에 이제 내년부터는 빵빵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비싼 가격을 중화시켜 줄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꿈만 가지고 주가를 높게 평가받는다?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더 올라가기 위한 어떤 기반 마련이 좀 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을 통해서 S&P의 대표주로 등극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코스닥에서 잘 나가서 전체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잘한 게 네이버 정도가 되겠죠. 타모 코스피로 이사 가고. 네. 근데 어쨌든 커서 이렇게 가긴 했지만 좀 건전하고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 네이버는 옛날 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포털 회사. 언제적 네이버입니까? 언제적 네이버? 지식인 예, 카페 1990년대에 신규로 올라온 기업들이죠. 회사.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한국의 대세를 다 잡은 것까지도 아니고 중요한 아주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뭐 예를 들어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처럼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했냐 뭐 토양적 환경도 있을 거고.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코스닥이 질적으로 괜찮은 시장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네, 그러려면 저는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거는 거래소가 똑바로 해라. 이 그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시장 주관자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해라. 그리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제발 민간화해라. 공기업처럼 있지 말고. 공기업처럼 있으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구분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상장 폐지될 회사는 상장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예, 애초에. 그 구분할 줄 알아야죠. 구분을 못하면 그럼 AI에 맡기세요. 예, 그거 정도로 못할 정도면 사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특례 상장, 적자 기업임에도 특례 상장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줘야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 모험적인 자본이 네. 또 순환이 되는 그런 선순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라이센스하고 막 조단위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바이오 기업들도 적자 기업으로서 또 상장을 했으니 살아남는 건데, 근데 말씀인즉슨 옥석 가리기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그럼요. 막 석들을 올려주니까 이거 맞습니다. 문제 삼으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순도가 되게 높아.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요즘에 뭐 이슈가 된 ABL 바이오라든가 뭐 등등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네. 예, 코스닥에 이제 시가총액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바이오 기업들이 있죠. 네. 이 기업들은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대형 파마 회사들하고 해서 현금 창출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27년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현금이 들어와야 믿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옥이죠. 근데 이 옥을 하나 잡았다고 석이 한 7개, 8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서 7, 8알은 옥이어야죠. 그러면 투자자 조합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야,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주식들 다 알테오젠 같아. 근데 가끔씩 한두 개 틀려. 근데 절반 이상 맞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몽땅 오겠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알테오젠 굉장히 잘된 케이스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바이오 투자한 사람이 2016년 막 그때 막 랠리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2016, 17년 막 이럴 때 다 죽었어요. 다 시장 떠났지. 그때 거기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은 시장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놨거든요. 물론 이제 붐이 너무 지나치게 왔다가 붐 버스트가 되긴 했지만 제 말인즉슨 붐 앤 버스트가 났더라도 그 기업이 진짜 괜찮으면 버티면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좀 비싸게 살 수는 있죠. 붐에 내가 막 판단 잘못해가지고 비싸게 샀지만 회사가 없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해줘요. 최대한 해줘야 된다. 없어질 기업인지 아닌지는 좀 구분을 해달라.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고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숫자는 그 열심히 화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 우리가 마사지라고 표현하는 거 열심히 화장해가지고 아니 그 제가 계속 요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기업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지. 누구 때문에 돈 버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장하는 회사들 때문에 돈 버나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 버나요? 우리가 수수료를 누가 내나요?
저희가 내잖아요. 네, 예, 그래. 투자자들 때문에 생존하는 건데 저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좀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코스닥 시장을 너무 공급자 마인드로, 네, 그러니까 저 기업들의 벤처 투자 자본을 좀 엑시트 시켜주는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네, 백화점에서 알아서 MD들이 좋은 상품들을 잘 그럼요. 걸러내듯이 그럼요. 시장에서도 좋은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사장님이 야 이거 물건 넣으라니까 막 이러면 MD들이 자기 목숨 걸고 안 됩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가면 그 MD 진짜 뛰어난 MD라고 다른 백화점에서 또 스카우트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전 위에서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법으로 정말로 어떤 외적 압력이 들어올지라도 이거 소비자들한테 안 좋으면 막아야죠. 그래야 질이 정화가 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코스닥 활성화, 건전화 네. 정책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근데 아까 잠깐 그 바이오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오주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그냥 뭐 2015, 16년 뭐 그때랑 다르게 꿈과 희망만이 아니라 라이선스 아웃, 조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실적으로 이어진 것들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 확실히 달라졌구나 네. 옛날이랑.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옥석에 이미 가려져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뭐 좋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시가총액 엄청 예, 1등, 2등 막 상위권 쫙 포진되고 그쵸. 있으니까 예. 일정 부분 반영은 또 됐죠. 이 정도면 일정 부분 반영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숫자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적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시장과.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이제는 너희는 앞으로 무엇 할 거야 뭐 가이던스를 원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얘네들이 가이던스 한 대로 실적을 내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은 괜찮다. 지금보다 목표 주가 더 올리고 하는 게 실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적의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바이오 업체들은 이제 오른 주식들은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자꾸 바이오 업체들하고 이제 만나보면 자꾸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닥에서 바이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숫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숫자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래서 그 숫자 대비로도 이 회사가 주가 대비로도 그 실적 숫자만 가지고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바이오도 더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꿈을 꿀 때 제일 잘 갑니다. 그렇죠. 네. 야, 앞으로 이거 된대. 할 때 제일 잘 가요. 모든 버블 앞단은 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영국에서 뉴턴을 망하게 했던 사우스시 버블이라고 하는 네, 남의 회사. 그게 이제 아메리카에 대한 그 투자와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은 미시시피, 예, 존 로가 이끌었던 미시시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꿈이었을 때, 그리고 뭐 그 금융 부스팅이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꿈이었을 때 주가가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존재를 하려면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사실은 지금 꿈은 반영을 했고 꿈을 잃었고 이제는 냉정하게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은 저는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못 알아먹겠더라고.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이제 약물 전달 체계는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HC-1, 1 뭐 이런 1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인데?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엄민용 위원하고도 바이오 A2G 특강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YG 클럽에서 틈틈이 업데이트 세미나 하긴 하는데 그 혹시나 또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YG 클럽으로 네이버에서 YG 클럽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어찌됐든 간에 그 서학개미들은 해외 투자를 멈추지 않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뭐 환율에 어쩌네 막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우선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서학개미 입장에서 보면 내가 1,300원대 투자했을 때랑 1,400 초반에서 투자했을 때랑 1,400원대 후반에서 투자할 때 환율이 기대치로 1,500원, 1,600원 쭉쭉 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것처럼 환차익이 또 추가로 생겨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이쯤부터는 오히려 해외 투자를 좀 조심해야 하나? 환 해지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대호 대표님이 약간 전문가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반인들의 그 말들을 보면 예. 그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많던데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원화 약세의 이슈는 너무 차원 넘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200억씩 돈을 꼽아줘야 되는데 그 돈이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격이 모든 걸 정당화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높으면 그 회사는 잘하는 회사인 거죠. 근데 주가가 낮으면 그 회사는 못하는 회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올린 회사는 나에게 기쁨을 줬고 떨어진 회사는 나한테 아픔을 줬어. 그러니까 주가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사실은 기업은 주가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판정은 자기 일로 나오는 거죠. 일을 잘하면 주가가 좋든 나쁘든 결국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은 때가 되면 그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 우리나라처럼 외국이 꽤나 오래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것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우리는 평균 회기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쪽으로 약세가 되면 이제 돌아오지 않겠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원화 약세는 더 진행될 거야. 뭔가 뜨거운 선의 오류처럼 네. 지금까지 원화가 약세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500원 넘어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60%가 넘더라고요. 아마 1,300원에서는 안 그랬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고요. 또 비슷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뭐 강연 같은 걸 조금씩 다녀요. 네네네. 작년에는 은행원들 강연을 다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때는 뭐 작년 12월에는 미국 시장 완전 좋았고 한국 주식은 완전히 벼락 맞았으니까 지옥도였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한국 시장이 너무 싸가지고 작년 11월에서는 뭐 저는 상황이 안 좋았지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주가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를 해야 된다. 너무나 싸다.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인 아니고 은행원입니다. 그 은행원한테 가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네. 한 20몇 명, 이제 회별로 이제 회차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데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앞으로 한국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했더니 단 한 명도 예의가 없이 미국이라고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미국이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러고도 미국 워낙 그 거버넌스도 좋고 체력도 좋고 이번에는 또 AI 설비로 그쵸. 좋아졌고 해서 주가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떤 그 일반적 대중의 그 어떤 시류에 맞지 않게 계속 뻗어나갔어요. 워낙 체력이 좋은. 근데 사실은 한국은 버릴 시장은 아니었죠. 따지고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 시장이 훨씬 좋은 선택이었죠. 물론 이제 한국도 모든 종목이 다 간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가격, 숫자,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미래도 좋을 거라고 판정을 하고요. 지금 나빠 보이면 앞으로도 나쁠 거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심리적인 요인인 그렇죠. 거죠. 네, 뇌의 작동이고 뇌의 기전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약세 요인, 강세 요인 몇 가지를 추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서 그 무역 관련해서 미국에서 200억 달러 주고 뭐 이렇게 미국에 하는 것들은 분명히 약세 요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약세 요인은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약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세 요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모르는 요인이고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외국에 계속해서 미국 투자를 한다고 그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워낙 약세 요인입니다. 기업들은 내년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한국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그 달러를 벌어 들어오니까 이건 워낙 강세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붙어 있어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요 지금 말씀드렸던 데에서는 그 외국으로 넘어간 투자자가 계속 외국으로 넘어갈 거냐 문제는 한국의 연속 상승이 가능할 거냐와 또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26년도 시작. 네, 26년도에도 아마 큰 폭으로 올라서 한 5,000포인트 가면은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결정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가 5,000포인트 넘으면 넘어올 거예요. 네. 넘어오든지 있던 돈이 들어오든지. 네. 저도 그 지점이 한 3,000포인트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과거에 떠났던 이른바 주린이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서학개미들이 좀 배합하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좀 미미했고 네. 4,000선 넘어서도 뭔가 막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히려 더 비싸져야 돌아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미국 시장 워낙 좋았어요. 예, 미국 시장 워낙 그동안에. 좋고, 예, 그동안에도 좋았고, 올해도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믿을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예전처럼 한국 시장만의 변수는 볼 수 없고,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변수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제 경험으로는 가장 최근 경험은 그겁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날 때쯤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온 시점이, 네. 2,800 내외 정도였어요. 정확하게 20년 10월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10월 달에 한번 조정받고 12월 달에 1월 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 시점이 바닥에서 2배 정도 오른 시점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2,200대 후반에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한 4,400 정도는 돌파를 해야 그리고 더 갈 것 같아야 사람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근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네. 빛을 쫓아가면서 이제 달려드는 곤충이나 동물처럼 그 인간의 본성 안에 또 이제 내포가 돼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을 놓고 보자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평균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변수 중에 제일 큰 변수는 금리 변수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근데 한국은행은 별로 못 내리고. 네, 이제는 금리가 이번에 보니까는 금리 안 내릴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올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2개월 동안은 뭐 동결이다는 식으로 전환이 되려면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즉 인하 기조에서 상승 기조로까지는 한 12개월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러면 금리는 분위기상 안 내릴 것 같고 열어두긴 했으나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내년도 경제 성장이 더 올라가요.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회복이 되는데 금리를 낮춘다? 좀 쉽지는 않을 거고,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자산 가격 오르는 것이 금융 안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산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건 방치할 수 없으니 금리는 못 내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금리 어떠냐? 미국 금리 내려가잖아요. 네. 금리 격차 줍니다. 사실은 이 요소를 따지면 아까 원화가 약세 요소, 원화가 강세 요소 몇 가지 섞여 있습니다만, 금리 변수라는 가장 큰 변수는 워낙 강세 쪽으로 가는 요소입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복병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력한 복병 중 하나가 엔화 약세예요. 엔화 약세가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좀 원화가 비싸게 따라가니까요. 너무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환율을 볼 때마다 현대차 생각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 상대인 일본차. 네, 일본하고는 맞게. 환율은 진짜 중요하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한 12월 10일 넘어서 뭐 이제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11월에도 동결을 했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됐다. 또 인상 같은 동결이다. 막 이런 말까지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러면 이거를 좀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또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계속된 네. 유동성 확대일 거잖아요. 네, QT 이제 곧 종료되고 종료하니까. 양적 네. 긴축 종료되고. 그거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또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의장으로서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나고, 네. 연준 이사로서 임기도 5월에 끝나잖아요. 그럼 더 공격적으로. 그럼요. 왜냐하면 스티븐 마이론이 일종의 하나의 대변인이잖아요. 네. 연준에서의 그 트럼프 정부 대변인인데 끝도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정부는 확실히 그렇게 금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미국에서는 불균형한 버블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 버블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미국의 성장이 소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설비 증설, 즉 AI 설비 증설에서 이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설비 증설은 토양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잘 되겠죠. 예, 돈 빌리는 게 쉬우니까 네. 설비 증설 더 할 겁니다. 음. 근데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용은 일자리. 꺾여요. 네. AI 쓰지? 그럼요. 쓰죠. 우리도 쓰죠. 화이트 칼라라는 회사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네, 화이트 칼라. 예, 화이트 칼라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이렇게 네. 되면 뭐냐면 조수들이 필요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경력 없는 친구들이 직장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발달로 인해서 고용이 계속 주니까 한쪽은 계속 어려워지고 근데 AI는 투자를 계속하니까 네, 네. 그쪽은 뜨겁고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한 버블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왔어요. 그렇죠. 25년도 한 해 보면은 AI 관련 기업 30종목 빼고 S&P 470 종목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주가 상승 차이가. 근데 또 미국에서는 AI 어떻게 표현하면 덕분에, 어떻게 표현하자면 AI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신규 고용이 이제 줄어드는 걸 연준에서 보고 되게 이제 이상 신호로 캐치를 하고 막 금리 인하 해야겠으나, 빅테크들의 대규모 감원, 한켠에서는 AI로 감원을 하지만 생산성이 막 높아지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또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보고 연준이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할까? 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패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아직 안정이 안 됐고 상황들이 지금 여전히 이 금리가 그렇게 긴축적이라는 느낌 전혀 없다. 고용이 나빠지는 건 맞겠다. 근데 어디를 보느냐예요. 사실 설비 증설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고용만 봐서는 옛날보다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면 이 시장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용 더 나빠질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 상황. 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균형한 버블이 온다라고 표현했던 게 이미 25년도에도 아까 30종목은 랠리를 쭉 뽑으면서 우상향을 쫙 한 차트를 보여줬는데 한국 분들이 왜 미국 시장에서 안 떠난 줄 아세요? 이 30종목에 집중돼 있어 투자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테크 기업 좋아하니까. 네,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470개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나머지 470개만 한국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었으면 아마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을 것 같아요. 네, 재미없으니까 이쪽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 고용 보고 금리 낮췄더니 고용이 더 좋아지는 건 없고 이쪽만 더 뜨겁게 달궈지고 이쪽이 뜨겁게 달궈져서 빨리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용은 더 압박을 받고 웃기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은 미장애가 있는 서학개미들은 철저히 설비 투자를 더 용이하게 AI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있는 그 기업들을 더 집중을 해야 네, 현재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동안엔 사실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행인 게 예전에는 어떤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은 종목을 찾는 게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관건이라면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잘하는 기업, 앞으로도 잘할 기업을 오래도록 들고 있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최고의 덕목을 안겨준 거지 미국 시장은. 가장 편하게 선택한 주식들이 가장 좋은 실적과 레퍼런스를 우리한테 넘겨준 거니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는 서준식 교수님하고도 같이 네.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채권 전문가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채권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지금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금리 이제 동결 기조로 가고 있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되겠고 시장에서는 그러면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채권 투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 채권은 지금 볼 게 없죠. 답이 안 나옵니까? 네, 우리 서지 교수님도 그래요? 네, 투자할 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보면 네, 가격이 많이 싸졌으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많이 싸진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뭔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성장률을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네. 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금리를 내가 받는 게 만족스러운가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3%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족스럽냐? 거의 한 10년물 돼야. 네, 3%대, 2%대 그게 만족스럽냐라고 여쭙고 싶고요.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금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렇고. 그건 미국도 일부 좀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제일 좋은 데는 브라질 국채가 제일 좋았죠. 거의 뭐 항상 뭐 두 자릿수대 이자율이니까. 아 근데 그 동안에는 환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터졌는데 25년은 브라질 국채 최고의 한 해였어요. 아, 네. 아유 근데 브라질 국채는 너무 어질어질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서준 교수님은 연초에 브라질 국채 좋다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 한 20% 수익 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환이 너무 나빠졌어요. 브라질 국채 원해알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원해알이 좀 옛날 방향으로 가면 뭐 그때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원화도 같아요. 약세였는데 헤아라는 더 약세였어요. 아니요. 원화만 약세. 이번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음. 지난 대략 한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한 2010년 내외에 브라질 국채 팔기 시작했는데 네. 600원이었어요. 예. 하염없이 빠져서 200원까지 깨졌었거든요. 음. 지금 275원이에요. 헤아화 대비. 예, 그러니까는 원화가 약세예요. 이번에 원화 약세 기록적인 약세입니다. 타통화 대비. 그럼 환차 이익은 날 수 있잖아요. 해외 채권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브라질 국채 아주 기록적인 수익을 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너무 수익이 너무 높으니까 괜찮긴 한데 좀 환해서 좀 안정이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냥 환차손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죠. 지금은. 근데 해치 25년도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얻었어요. 이 환차익 얻은 건 처음인 것 같아 거의. 그것도 브라질에 투자하면서. 그 단기적으로 살짝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길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채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상황.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 쪽 금리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뭐 12월도 그렇고 미국 쪽은 이제 금리 인하 완화적 네. 기조로 이제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의 수급 등을 이용해서 뭔가 영향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는 한국이 워낙 약세라서 강세처럼 보였을 뿐이죠. 트럼프 당선 이후로 차트 한번 그려주시면 나오는데 계속 약세예요. 달러 인덱스요. 예,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계속 약세입니다. 최근에 오른 것도 사실 장기로 봤을 때. 예, 엔화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글로벌리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그건 이제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음속으로 그 작년도 8월 달에 대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충격을 안 주려고 지금 그렇게 진을 빼면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 금리 올리면은 또 엔캐리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엔캐리 청산 얘기. 예.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가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 근데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적인 네. 재정 확대를 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BOJ 일본의 중앙은행이 보조를 맞추려면 네.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실물 금리는 이미 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 금리는 네. 재정 지출 때문에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면 그거 뭐 물가라든지 잡으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24년 8월 15일이요. 8월 5일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쇼크. 네.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청산 쇼크였죠. 청산 네. 쇼크. 되풀이될 수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 엔캐리 청산 덕분에 청산된 펀드들이 정말 수십 개가 넘을 겁니다. 그때 뭐 시장 엄청 흔들렸어요. 네네. 하루에 10%가 빠졌어요, 지수가. 일본 지수가 네, 10% 빠졌는데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트라우마는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트라우마는 일본 은행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안 주면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취하려고 지금 기진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내 총리 오면서 조금 더 늘어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7명의 금정위원회에서 네. 동결 이번에 이제 금리를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네. 2달 전부터 그랬어요. 2번이나 최근 2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보통 그렇게 반대 방향의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방향을 틀기 위한 전조입니다. 그게. 깜빡이. 네. 근데 2번이나 연속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신호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 은행 입장은 내가 신호 줬으니까 알고 있지. 우리 이제 틀 거야. 이런 신호를 줬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 근데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 이제 700년 무사 문화가 깔려 있는 건데 지금 쌀값이 한 가마에 80만 원 아닙니까? 많이 일본에서는? 올랐다죠. 예, 키로당 우리나라 돈은 10,000원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보다 아마 쌀 더 먹을걸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쌀을 많이 먹는데 쌀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뭐 부글부글 끓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좀 반항적인 기질이 없어. 일본은 그렇죠. 네. 이 카레 문화 아닙니까? 카레가 뭐예요? 무슨 카레 문화, 무사, 칼. 700년 무사 문화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네, 지금 네. 저 시츄에이션은. 칼의 문화. 저는 카레라고 그 인도 카레. 인도 카레. 네. 죄송합니다. 리스닝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네. 제가 잘못한 거죠. 칼을 네. 쓰는 네네. 문화. 그러니까 언제 칼에 베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는 숨어서 있는 그 민족성 있잖아요. 그쵸. 혼내와 네. 다테마이. 네. 속마음과 겉모양이 완벽하게 다른. 왜 그렇겠어요? 잘못하면 베이니까. 예, 베이니까. 속마음 잘못 표현했다 바로 베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이 조용해서 저거 버티는 거지. 전 인계치 아니냐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정위라고 하죠. 거기는 금리 인상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완전 변수가 될 수 있다. 시장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예, 그 변수는 보셔야 되고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도 강세가 되고 원화도 그 앞서 말씀드린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금리를 더 이상 못 내리고 거기서 일본은 금리를 올렸다. 이러면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원화 뭐 200억 달러 주고 아니에요. 이건 원화 강세 요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답은 다 변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원화로 만약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과 함께 원화도 강세로 간다면 오히려 그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또 한국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일 텐데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전반적으로 그걸 흔들어 버리면 또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또 그럼 안 좋아질 텐데. 그거는 이제 흔들린다. 그 뭐 예를 들어 그 청산에 대한 생각 어떤 공포가 온다는 건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작년에 그랬다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작년 분위기가 어땠냐면 와 이제 시작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야 이런데도 금리를 안 올려? 이랬는데 드디어 올렸어. 이제 연속으로 올리는 거야. 뭐 이렇게 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분명히 시그널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올렸으니까 한참 있다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줄 거예요. 굉장히 겁을 내요. 일본은 그런 거 바꾸는데 이 포지션 변경하는데 굉장히 겁을 내는 국가라서 그거를 아마 줄 건데 작년 트라우마하고 싸우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이.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생각을 돌리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년엔 진짜 일본의 금리라는 변수도 있겠고 또 미국에서도 변수가 많은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게 이게 뭐 연말 연초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연준 의장의 교체도 하나의 이슈고 또 내년 11월이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뭔가 비 이슈들이 되게 많네요. 그 중간 선거 되게 중요한데요. 중간 선거 때문에 금리 내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장 바꾸면 금리 내리기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그 중간 선거 이전까지 최대한 내릴 거고 증시를 최대한 띄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또 근데 뭐 그 사이에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무역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AI라는 키워드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6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뭐 좀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관통하는 건 그거는 미국은 금리 인하가 언제 끝나냐 이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 거기서 이제 마무리 될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중반 이후가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고 한국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종료 시점이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는 건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다. 근데 이거 뒤집어서 내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충격을 받을 거는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종료되는 시점. 그래서 또 우리는 앞서서 그걸 또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화되는 게 기대되는 국면까지는 되게 편하게 갈 거고 시장이. 완화가 끝났어. 근데 이제 끝나도 괜찮겠죠. 근데 올려 이러면 이제 타격이 시작이 되겠죠. 올리기 전부터. 근데 이제
빠른 사람들은 끝나는 시점부터 그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볼 거예요. 저는 근데 인플레이션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미국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너무 부분적인 그림이라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수입하는 업체와 수입업자, 즉 수출업자, 한국이니까 수출이죠. 수출하는 기업과 수출하는 업자분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분위기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가격 오릴 거. 그러니까 지금은 막 폭풍이 불어닥쳤으니까 눈치 보고 있는데 딱 어느 시점 딱 지나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부터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제약 가격이. 그러면은 뭐 제약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로 물가가 떨어질까? 저 안 그럴 것 같은데. 자산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성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고 났더니 이거 봐라. 또 인플레가 시작되었다. 내년 미국이 가장 큰 위험은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금리 인하 종료 시점이 오기 전에 바짝 벌어야겠네요. 아니 바짝 벌으시려면 한국으로 오시죠. 근데 또 이제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파티장에 있는 시계는 초침이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나 먼저 문고리를 잡고 싶겠으나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한국은 또 이제 정책 효과,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당이라든지 상법 개정 이후에 나타날 것들, 또 코스닥 뭐 건전화 활성화 이런 것들도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할 테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아유, 깊이 있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깊이가 없었어. 아이 별 말씀. 깊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별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께 좋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